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격추설을 부인했던 태도를 하루 만에 바꿔 책임자 처벌까지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핵시설을 바꾸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전에는 북미 대화도 재개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출신들이 잇따라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략 공천설이 나도는 가운데 민주당은 경선으로 후보를 정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9살 남자 어린이가 영하의 날씨에 1시간 동안 찬물에 몸을 담그는 벌을 받다가 숨졌습니다. 벌 준 사람은 계모였는데 아이 몸에서는 다른 상흔들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진 사고를 놓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라 주장했죠. 이란은 이에 대해 서방의 악의적 심리전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는데 오늘 돌연 실수로 격추시킨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두바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석조 특파원, 이란이 그동안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이 실수로 격추시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건가요? 예,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적의 공격으로 오인해서 벌어진 의도치 않은 실수라는 게 이란 군의 설명입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직후 미군의 반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란군 방공부대가 여객기를 적의 크루즈 미사일로 판단해 방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و در ارتفاع و شکل پروازی یک هدف متخاصم قرار می‌گیرد که در این شرایط بر اثر بروز خطای انسانی و به صورت غیر عمد 네, 이걸 과연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나 싶은데 아주 참혹한 사고였잖아요. 왜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꾼 건지, 또 이 실수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나요? 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참극이다, 참혹한 실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여객기 격추 관련 보고를 받고 이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기세등등하던 이란 군 사령관도 여객기 격추 소식을 듣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오인 발사의 책임자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어제까지 격추설을 전면 부인하던 이란이 서둘러 격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확인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그동안 이 격추 의혹을 부인해왔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이란의 입지에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당장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이란의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격추설을 제기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 국면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에 우군이 필요했던 이란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구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이후 무르익던 내부 결속 분위기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객기가 추락한 지 5시간쯤 전에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대신에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본격적으로 제재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봅니다. 네, 김철우 특파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살인적인 경제 제재로 응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단행된 추가 제재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경제적인 부분과 이란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제재로 단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살인적 제재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실행된 조치인데요. 중동 최대 철강 회사 등 이란의 금속 생산업체와 광산 기업 등 17곳이 제재 대상이 됐고요. 이란의 건설, 제조업, 섬유업에 대한 제재도 추가했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꽉 쥐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As a result of these actions, we will cut off billions of dollars of support to the Iranian regime, and we will continue our enforcement of other entities.
네, 이런 기업들뿐 아니라 이 고위 관료들도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면서요? 예, 제재 대상에 오른 이란 고위 당국자는 모두 8명입니다. 미군 기지 공격에 연루된 인사들인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 사무총장, 이란 군부 참모총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안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겨냥한 겁니다.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고 테러 지원을 근절하기 위한 미국의 강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이란의 군사 공격과 미국의 경제 제재 이 모든 게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 대사관 4곳을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다드 대사관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임박한 위협이 감지돼 이란 군부 실세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I think it would have been foreign embassy, could have been military bases, could have been a lot of other things too. But it was imminent, and then all of a sudden, he was gone. 자, 이렇게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제거는 성공했는데 실패한 또 다른 작전도 있었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왔다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인데요.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날 예멘에 있던 이란 군 고위 인사를 표적으로 한 또 다른 극비 작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는 겁니다. 표적이 된 인물은 자본가면서 예멘에서 활동해온 이란 쿠두스군 핵심 사령관 압둘 레자 샤흘라이라고 전했는데요. 신문은 실패한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솔레이마니 살해 등이 단순히 미국인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차원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전했는데 여기에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게는 대북 제재와 핵시설을 바꾸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에게는 북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에 넘은 일이라면서 자중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오늘 담화를 냈습니다. 북미 정상 간 친분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일 뿐 정상 간 친분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거라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계관이 담화에서 강조한 건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제재와 핵시설을 바꾸는 협상은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미 대화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가능한데 미국은 그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측에 대한 태도도 냉담했습니다. 김 위원장 생일 축하 인사는 남측이 긴급 통지문을 보내기 전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이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북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며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도 중단하고 남북 대화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을 보다 강화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지난해 행적을 담은 2시간 20분 분량의 기록영화를 방영했습니다. 기록영화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를 위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국면을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을 시작으로 대규모 걸기대회가 잇따르고 있는 한편으로 자력갱생의 본보기로 선전해온 평안남도 양덕온천이 어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간지대에 현대식 리조트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적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입니다. 지난달 7일 완공 뒤 한 달간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손님들은 다기능화된 양덕온천 문화 휴양지에서 온천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치료와 휴식을 배합한 다양한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면적 166만여 제곱미터, 실내외 온천은 물론 스키장과 승마공원, 스크린 골프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모두 7차례나 현지 지도를 하는 등 공을 들인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양덕 온천과 삼지연 그리고 원상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 3곳을 관광지로 중점 개발하는 등 관광 사업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합법적인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데다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전의 상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또 지난 5일 평양을 시작으로 대규모 걸기대회를 전국적으로 잇따라 여는 등 주민들에게 연일 정면 돌파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 열풍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면 돌파전을 뒷받침할 예술 작품을 만들 것을 예술인에게 주문하는 등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걸 두고 청와대는 수사가 아니라 쇼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검찰도 법원이 영장을 허락했으면 누구든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 시도는 정치적 행위였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이라는 쇼를 하고 또 정치를 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수색을 거부했더니 검찰이 어제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제출해달라고 목록을 내밀었는데 그건 법원이 허락한 영장과는 별개였기 때문에 따를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 생각은 180도 다릅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사전에 법무비서관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청와대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제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길래 절충적인 방법으로 청와대 스스로 찾아서 내달라고 목록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압수 범위가 넓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냐고 물으면서 검찰 관계자는 불편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발부받은 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에게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대체 누구에게 요청했던 거냐고 따지고 검찰은 사전 요청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맞서 감정 싸움의 진실 공방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청와대 출신으로 이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가 이번엔 유독 많을 듯합니다. 경선 원칙이 강조되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때론 청와대 인사에 대한 전략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당내 여론이 있는데요. 하지만 특혜 시비 같은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조지연 기자입니다.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청와대 출신 예비 후보는 벌써 40명 정도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졌던 명함이 대변인이지만 저는 21대 총선에서 중원의 출마에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민정 대변인처럼 막판 고심 중인 인사까지 나서면 청와대 출신 출마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들어가서 경력 쌓고 선거로 재미 보면 특혜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경선으로 후보를 정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하는 특혜를 주지도 않고 더 혹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원칙적인 방침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당선돼야 하는 곳, 또 뒤늦게 출마 결심을 한 청와대 출신은 현실적으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 전략 공천이 고려되고 있고 고민정 대변인도 여러 곳에서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벌일 때 청와대 근무 경력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도 논란입니다. 대통령 이름을 표기하게 할지 청와대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만 이력에 쓰도록 허용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설 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공천 과정에서 경력 표기 등의 원칙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9살 남자 어린이가 영하의 날씨에 1시간 동안 찬물 속에서 벌을 받다 숨졌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물속에 들어가 있도록 한 사람은 계모였는데 시끄럽게 군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채 의식을 되찾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아이의 계모인 31살 A씨로 출동한 경찰에 학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의붓자식인 9살 김모 군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둔 욕조 속 찬물에 1시간 동안 들어가 있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욕조가 놓여있던 베란다 바깥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계모 A씨는 김 군이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하며 시끄럽게 굴어 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김 군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김 군 신체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왔었고, 전신에 멍이 좀 많이 든 상태였고, 다리미 판 정도 크기 되는 약간 화상 자국 같은 게 이제 가슴 쪽에 좀 크게 있었고요. 숨진 김 군은 언어장애가 있고 지난 2016년에도 관할 아동기관이 학대를 받았다는 판단을 내려 지역 위탁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김 군 계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지난해 2월, 김 군은 아버지 요청으로 계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에 별도 명령이 없으면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때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계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한 번 끊으면 평생 수강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비싼 돈을 주고 평생 수강권을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강권이 소멸됐다. 최근 KBS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유명 공무원 시험 서비스 업체로부터 이 같은 일을 당했다는 건데요. 이 제보 내용은 사실인지 문제는 없는 건지 이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전모 씨는 2018년 말 공무원 단기학교, 즉 공단기 온라인 수강권을 샀습니다. 1년 수강권보다 80만 원 넘게 비싼 198만 원짜리 이른바 평생 수강권입니다. 가격이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한 번 끊으면 평생 들을 수 있다는 장점에 끌렸습니다. 아무래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을 두고 하려면은 이게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새해가 되면서 수강 중이던 인터넷 강좌 목록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매년 11월 한 달간 접수받는 수강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 수강권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도 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평생 영원 프리패스. 정말 이 광고처럼 한 번 구매하면 평생 들을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구매를 했다고 해서 계속 평생 수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시험 보고 내년 11월에는 갱신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그 다음 해에도 수강이 가능하세요. 신청을 안 하면요, 만약에? 종료가 돼요. 시험의 응시표, 성적표, 신분증 사본 이 세 가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알고 보니 홈페이지에만 갱신 공지가 있어 휴대폰 앱으로 접속하는 수강생들은 갱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속출한 겁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공단기 앱을 깔아서 그런데 거기에는 팝업이 안 떴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약관에 있는 문자 안내는 못 받았다는 수강생도 있습니다. 문자를 못 받았어요. 개별 공지를 좀 꼼꼼히 주시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19년 봄에 제가 통화했던 내용이에요. 통화가 아니라 카톡. 매년 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유지 조건도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저 약관을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다들 없는 돈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봤는데 저희 같은 소시민은 발라먹기 정말 쉽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선택해 노량진 수강생 1위라며 자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수강권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달에는 60건, 이번 달에만 벌써 46건이나 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마음을 울린 공단기는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장 K 이정은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폐렴이 발병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됐는데 최근 발병 뒤 처음으로 환자 1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전염 환자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최대 명절 춘절 대이동에 대비해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발병하고 난 뒤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61살의 이 남성이 지난 9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폐렴 환자가 집단 발병한 우한 화난시장의 단골 손님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또 의심 환자 59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4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7명은 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명은 퇴원했으며 나머지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일 이후 추가 발병 환자가 없고 의료진 포함 밀접 접촉자 중 사람 간 전염 환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密切接触者有739人，其中医务人员419人，均已接受医学观察，没有发现相关的病例。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춘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사람이 몰리는 곳마다 방역 체계를 갖추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국내에서 보고된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자는 중국에서 집단으로 발병한 폐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를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폐렴 증상자를 퇴원시키기로 하고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건물에 불이 나서 빨리 대피해야 되는데 위층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어르신들을 들쳐업고 구해낸 용감한 시민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모님 같은 분들을 두고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화재 현장에 급히 출동합니다. 이달 초 경기도 시흥시의 한 상가에서 난 화재입니다. 6층짜리인 이 건물 5층 요양원엔 거동이 어려운 노인 9명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들어가서 이제 주무실 준비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연기가 이제 벌써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할 무렵 한 남성이 요양원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남자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는 남자분이 뛰어 올라오셔가지고 들어와서 막 다 막 안고 가시고 막. 제가 그 아저씨들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사장님은 꼭 내 밥에다 사랑해야지. 남성은 3층과 5층을 여러 번 오르내리며 구조를 도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을 도와 함께 구조에 나선 남성은 3층에 있는 검도장 사범 전재관 씨입니다. 노인을 들쳐업고 계단을 오르내리길 몇 차례 몸을 사리지 않고 구조를 돕다가 본인도 다쳤습니다. 저도 체력이 방전이라고 하나 바닥이 돼가지고 숨은 호흡은 차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는 마시고 연기는 들어 마시게 되고. 긴박했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는 전 씨. 다만 부모님 같은 분들을 두고 나올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살려야 되겠다는 우선 어르신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거 생각밖에 안 들었지 뭐. 소방당국은 전 씨에게 표창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큰맘 먹고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했는데 수리를 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한 수입사를 찾아가 따졌더니 수리 이력에는 수리를 한 기록이 없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적이 있어도 기록이 없으면 공식적으로는 수리를 한 적이 없는 새 차라고 합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49살 김모 씨는 지난달 19일 1억 원 가까운 가격의 벤츠 SUV 차를 리스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로 도색된 듯한 페인트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겉에서 봐도 이 도색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진룸을 열고 봤더니 일반 사람이 다 보더라도 이거는 도색을 한 흔적이 있구나 하는 거를 누구나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하자가 있어 수리된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확인했더니 엔진룸 배선과 아래쪽 덮개 곳곳에 하얀 페인트로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져 있습니다. 안에는 까만색이잖아요.
이쪽은 하얀색이고. 운전석 문틀에는 도색할 때 쓰이는 테이프 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쪽 타이어는 2019년산으로 다른 타이어보다 5달가량 늦게 생산된 것입니다. 이쪽 부분이 타이어를 교체할 정도의 뭔가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도 새 걸로 끼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도색이 싹 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벤츠코리아는 고객 불편에 사과하고 보상을 협의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수리 이력에는 아무 기록도 없어 어떤 수리를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월 전주에서도 한 차주가 새로 산 외제차에 재도색 흔적 등 결함이 있다고 고발했지만 수리 이력이 없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수입사가 스스로 기록하는 수리 이력,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 타이완에서는 총통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타이완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개표가 진행 중인 타이완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네, 최영은 특파원,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진당 차이원 현 총통이 50% 넘는 득표율로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차이 총통이 제 뒤로 보이는 지지자들 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중국이 압박하는 일국양제 방식 통일에 대한 거부감, 또 8개월째 이어지는 홍콩 사태 등이 주권 수호를 강조해온 차이잉원에게 유리했던 겁니다.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추구하는 국민당의 한거이 후보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지만 끝내 민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투표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돼서 지난 총통 선거 때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이 차이잉원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쯤 나올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민진당 현 총통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시진핑 주석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선거 한마디로 중국이 압박하는 일국양제 통일을 거부하는 타이완의 민심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잉원은 지난 4년간 일국양제를 반대하는 탈중국 정책들을 펼쳤고요. 그 결과 중국의 압박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됐지만 타이완 국민들의 선택은 차이잉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탈중국 정책을 확장해 나간다는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무력 통일도 불사한다던 압박이 오히려 차이 총통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점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수는 미중 관계입니다. 트럼프 이후 한층 밀접해진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타이베이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우유 얼마나 드시나요? 1997년 30kg이 넘었던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최근 26kg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유가 뼈 건강을 해치고 비만의 주범이라는 잘못된 속설이 퍼진 데다 저출산 탓에 분유 소비량까지 감소하면서 우리 낙농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위 육아공업체가 잇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했을 정도로 우유 소비가 줄었습니다. 특히 우유가 암을 일으킨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오히려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을 마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우유가 들어있는 라떼가 인기입니다. 이 여성은 따로 우유도 챙겨 마십니다. 우유에 칼슘이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들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마시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에 해롭다며 우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방이 많다, 당이 많다, 암을 유발한다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어른들한테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암세포를 증식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기 이전 여성에서
우유가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여성 9만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매일 우유를 한 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42% 낮았습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에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에 포함된 비타민 D와 칼슘 그리고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 한두 잔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IOC가 도쿄올림픽에서 일체 정치적 시위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내놨는데 우길기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유스올림픽 개최를 확정한 IOC와 한국 대표단의 기자회견. 이번 도쿄올림픽에서의 일본 우길기 문제를 꺼내자 IOC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The Japanese rising sun flag in this Tokyo Olympic. Excuse me, can we come to that question this evening because we're just talking about the Gangwon.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온 IOC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그 어떤 정치적 시위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틀 전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습니다. 선수와 코치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의미를 담은 표시나 완장 금지, 손짓이나 무릎 꿇기 금지 등 세세한 내용까지 제안하고 있지만 우길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와 체육회 등은 바흐 IOC 위원장과 별도로 면담을 갖고 우길기와 방사능 오염 등 도쿄올림픽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정부나 체육회가 좀 우길기 같은 거 아니면 방사능 문제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미 문체부 장관 이름으로 또 IOC 위원장한테도 서한도 발송을 했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런 체육 관련 또 회담에서도 이를 제기했고. 그러나 IOC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우길기 허용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도쿄올림픽까지 이제 6개월, 정부와 체육회 등이 우길기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타이완을 꺾고 3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1승만 남겨놨습니다. 반면 남자 배구 대표팀은 탈락했습니다. 중국 장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김연경이 복근 부상으로 결장한 여자 배구 대표팀은 타이완에 첫 세트를 내줬습니다. 2세트부터 흐름을 되찾은 것, 우리가 자랑하는 서브의 힘이었습니다. 김희진의 연속 서브 득점에 이어 이번 대회 서브율이 강소희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컨디션을 되찾은 김희진은 김연경의 공백을 메우는 18득점 활약으로 3대1 역전승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단 한 장의 올림픽 진출권을 놓고 결승을 치르는데 상대는 태국이 유력합니다. 벤치에서 동료들을 응원한 김연경의 출전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연경 언니가 있어도 연경 언니가 없어도 똑같은 저희가 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로 믿고 마지막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티켓을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아시아 최강 이란과 5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3대2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년 만에 올림픽 진출의 꿈이 좌절된 남자 대표팀은 다시 4년 뒤를 기약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장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프로농구 LG가 군에서 제대한 서민수를 앞세워 인삼공사를 잡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연장 종료 2분여 전 이원대의 패스를 받은 서민수가 슛을 넣고 주먹을 불끈 줍니다. 전역생 효과를 톡톡히 봤네요. LG가 연장 대접전 끝에 인삼공사를 이겼습니다. KT는 경기 막판에 펼쳐진 허운의 원맨쇼와 외국인 손튼의 결승 3점포에 힘입어 오리온의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의 70여 미터 원더골이 프리미어리그 12월의 골로 선정됐는데요. 내일 새벽 리버풀의 무패 행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김기범 기자입니다. 리버풀전을 앞둔 모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비장하면서도 재치가 넘쳤습니다. In this room, probably only two persons think that we can win. We are maybe only two, but we believe. 모리뉴 감독의 말대로 선두 리버풀은 올 시즌 19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벌이는 강팀입니다. 공격에는 아프리카 오레이 선수에 빛나는 사디오 마네와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피르미뉴 삼각편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발롱도르 후보 판다이크를 앞세운 수비진도 유럽 최강입니다. 반면 토트넘이 믿을 건 손흥민의 발끝입니다.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의 부상 때문에 손흥민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손흥민의 번리전 폭풍 드리블 골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12월의 골로 선정되면서 토트넘 팬들의 손흥민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손흥민이 시즌 11번째 골이자 리버풀의 무패 행진 저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박인비가 LPGA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박인비는 LPGA 팬 투표 결과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로 뽑혔습니다. 박인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LPGA 투어에서만 메이저 대회 6승 포함 무려 18승을 거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대부분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회복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와 충북, 대구 지역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제주 지역은 약간의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호남 서해안과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 한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남과 제주 지역에 눈이나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9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